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4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5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9% 상승하면서 양증시 오늘 상승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8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오늘 주요 매수 수급은 코스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40억, 기관 투자자가 32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은 우리나라 증시에만 상승이 온 게 아닙니다. 전체 증시 전체가 글로벌 증시 전체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니케이가 1.89% 상승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다우 산업도 2.6%, 2.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 순한맛 모드가 된 트럼프, 대중관세가 낮아질 것, 파월 해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전에 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에 대한 소식과 함께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 밀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해고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해고를 하지 않지만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5%라는 관세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정도로 높게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제로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로에 가깝게 내릴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0%라는 그런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했지만 그 9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관세는 1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가 제로에 가깝게 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특히 중국에게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145%라는 그런 이제 고관세에서 깎이긴 깎이겠죠.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깎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렇게 이제 트럼프가 시장 전체에 이제 본인의 정책을 좀 꺾으면서 오픈을 했고요. 그 결과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오늘 코스피 매수를 할 줄 알았지만 사실 매수를 또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2천억 가까이 빠져나갔고요.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했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물량이 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단기 물량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630억 정도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지금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대한 상승은 좋게 나왔지만 사실 수급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승에 대한 폭이 코스피보다는 적었고요. 뭔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일시적으로 오른 뒤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느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올라감의 기분은 좋지만 뭔가 이제 뒤가 찜찜한 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오늘 미국에 대한 지수 선물도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 선물 지표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미국 증시는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 오전에 또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반영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아침에 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진행이 되었고, 아시아 증시들은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그래도 최악의 그런 이제 관세 전쟁은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2.4%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환 시장은 1422.4원 정도로 오늘 6.8원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잠깐 올라갔었는데 그게 다시 조금 안정화되면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30원대까지 오전만 해도 치고 나갔었는데요. 오늘 조금 안정화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도 최저점을 찍고 98 지표를 깰 것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트럼프에 대한 발언으로 좀 이제 달러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였고요. 99 비슷하게 지금 유사하게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얼마나 또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달러 지수가 10% 정도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급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온전히 달러 지수의 하락분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다라고 될 만큼 아직 높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 지수가 이전처럼 다시 110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같이 떨어졌다 올라왔지만 그 떨어졌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죠? 단기간에 이제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엔화가 계속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이제 발언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기보단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트럼프의 말 바꾸기가 진행되는 순간 충분히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지표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이렇게 빨리 관세에 대한 그런 감세,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오늘 갑작스럽게 본격적인 관세를 부과한 지 거의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2주 뒤에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으로 낮춰주겠다. 그리고 7월 달에 들어가서는 관세에 대해서 감세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한 거죠. 이때까지는 정말 세계 경제를 완전히 침체시킬 것 같이 그렇게 관세 정책을 야심차게 펼쳐놓고 2주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인의 정책을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시장의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트럼프의 이 의도가
단기적으로는 먹히는 듯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로 2%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이제 4.4%까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았을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한 것이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치솟았을 때 그렇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를 유예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계속 이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니 압박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이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 정책 수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강도가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관세에 대한 압박이 좀 완화되면서 그 단기적인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그 관세가 없어지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대로만 쭉 가면 뭐 또 트럼프 의도대로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네,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미국 채권으로의 돈이 몰려야지 이러한 상황이 나올 텐데, 이미 일본의 국채에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일본 국채에 대한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확실히 시장이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체 원자재라든지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구나. 단기적으로 이제 금값도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3,500달러 근처까지 갔던 것이 2%까지 떨어지면서 3,34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달성하고 있고 1년치로 보았을 때는 아직도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완전히 이제 정책을 점점 미루고 철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소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트럼프가 확실하게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협의가 잘 될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사실 협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유예를 한다고 한 거고, 여전히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도 경계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 천연가스는 뭐 어제 유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겠는데요. 그러나 이 중국이 지금 쉽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 우리는 싸우되 좋지는 하되 대화는 열려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먼저 관세 인하를 해라 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한 그 자체가 본인이 꼬리를 내리는 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채 금리에 민감한 상황인 것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온 세계에다가 알려버린 격이 됐습니다. 굳이 중국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중국도 분명히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확실히 그 체제가 다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대립을 했을 때,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국민에 대한 그런 단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좀 강제적인 면이 자유민주주의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만이 계속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는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이제 체제 특성상 어느 정도 불만이 나오더라도 다 같이 가자라는 식의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인가?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의 이 백기가 금방 올라올 것인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보였고 미국에서 좀 더 유하게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중국이 잡지 않았을 때 미국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유로존이 4월 합성 PMI가 50.1, 서비스 PMI 예비치는 49.7로 전월치 하회를 했고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PMI 지수가 50 아래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저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요. 3개월 만에 1%까지 낮췄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 예상치마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꺾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이 경기 침체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도 경제 성장률도 3.3%에서 2.8%로 떨어지게 되었고 내년도 3.3에서 3%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2.7에서 1.8%, 그다음에 웬만한 주요 국가들은 다 이제 1%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많은 이 부채, 많은 갈등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계속 높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왜 우리나라 계속 증시를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를 하면서 뒤편으로는 계속 중국만의 대응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공통점이 생겼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원래는 동맹국과 이제 체제 전쟁이라는 그런 좀 그런 대립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동맹국도 때려버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이 물류를 그 다음에 이러한 물동량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해주고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을 하면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이 중국과 또 이렇게 협상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매일매일 상황이 복잡하게 바뀌고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저런 손바닥 뒤집듯 이 정책들이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관세를 뭐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세를 줄인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인 이유가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유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고요. 관세 정책을 유하게 하는 척 하면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은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4% 상승했고요. 25,7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보다 시장보다는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좀 눌러지면서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5,000원 중반 수준, 후반 수준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이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한 3일 정도 쉬어가면서 이전에 횡보를 하던 그 구간에 비슷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를 좀 더 실어주면서 힘을 좀 주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이 좋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거래원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계속 외국인 투자자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이 좀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오늘과 같은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도 지금 뭐 크게 없었고요. 300만 주 수준으로 전날보다 적었고, 그 다음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도를 했습니다. 23만 5천 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11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 8만 3천 주 빠져나가고, 투신도 3만 2천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성의 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오늘 매도로 접근이 되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큰 매수 없이 14,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4월 18일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매수에 대한 수급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그동안 이전에 4월 18일까지 좀 강하게 매수하던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바꿔서 매도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4월 18일까지의 상승, 4월 18일까지의 이 매수세가 사실은 이제 이 일부분의 그런 이 만기에 대한 물량들,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물량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전에 좀 급격하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르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추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이 라인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고 단기간에 진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뭐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가 금지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고가 크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만 주 수준이고요. 그 다음은 대차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이 33만 주, 상환이 79만 주 정도로 상환이 좀 많았고요. 2260만 주로 대차 잔고는 그래도 꾸준히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자로 3200만 주 정도를 대차 잔고를 피크를 찍고 지금 4월 23일까지 꾸준히 줄고 있고요. 아직까진 많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크게 변동 없었고요. 94,000주 매도로 나와서 한 23.49%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줄고 있긴 하지만 그 주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향후 이제 시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었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권 리포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또 이제 리포트를 냈고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선호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 1차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확실히 미국과의 그런 원전 협력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이렇게 꼽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해서 원전 사업이 부각되었고 정해진 공기와 예산 내에서 시공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축됐던 원자력 수요가 돌아오고 있고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원전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와서 전력 수요 충당을 유일한 전력원으로 SMR 중심의 원전 도입을 원하고 있고 이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유럽의 또 이제 그런 이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목표가를 3만 원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물량을 모아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리포트가 지금에서 나오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모아왔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지금 대신증권도 35,000원으로 나왔고요.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에 체코 2기, 26년, 27년에 UAE 2기, 27년 8년에 사우디 2기 또는 폴란드 2기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UAE가 내년부터 수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소형 모듈 원전이 25년 6기, 26년 10기, 27년 30기, 28년 34기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수주에 대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적 수주고요. 자, 그래서 요 한 기당 1,000억 원 수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기를 하면 6천억 정도. 그래서 잠재적으로 총 2030년까지 62기를 하게 되면 총 6조 정도의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도 많은 수주가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조 원의 그런 기자재를 수주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목표가가 지금 3만 원 이상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확실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UAE와 고위급 협의를 하면서 3국 원전에 대한 사업 공동 진출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여러 번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보아오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보다도 확실한 수주가 필요하고 확실한 그런 이 계약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고 지금 이제 체코 원전도 이제 4월 23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본계약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도 사실은 끝난 것 같고요. 네, 당장 다음 주죠. 그래서 5월 달로 들어가게 될 텐데 5월 달에도 그 소식이 애매하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6월 초에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나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체코 전력공사도 한수원의 수주 원전 지분을 이제 정부에 이전 추진을 한다. 부채 감당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분명히 수주 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뭐 문건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뒤에 별다른 소식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가들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지금 이 몰두를 한 나머지 이 체코와의 원전 계약이 언제가 될 거고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장기화가 되고 결국에는 계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5월 달에도 계약의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야당 대표의 캠프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원전에 대한 확대는 아닙니다. 원전 비중을 유지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로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믹스라는 얘기를 쓰긴 했지만 사실상 원전을 주 에너지원으로 밀어주진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사회적인 합의로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다라는 것이 사실상 감원전의 확대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이게 부정적인 완전히 그냥 네거티브에서 좀 이제 중립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파지티브는 아니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대선에서 뭐 저 야당 대표가 만약에라도 이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180석, 190석의 야당 의원들을 모두 설득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기존에 추진하던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선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김동연 후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탈원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신규 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정쟁이 좀 해소되어서 초당적인 접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6월 초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예의주시를 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오픈 AI의 올트먼이 SMR 기업 오클로에서 회장직 사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오클로가 좀 급락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좀 이제 본인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 자체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좋게 끌어올렸지만 IMF에 대한 예상과 같이 한국에 대한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고 세계 성장률도 같이 꺾여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펼치다가 철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유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요거는 트럼프의 또 일종의 쇼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트럼프의 이 내미는 손에 대해서 바로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같은 제3의 지대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숨고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본인의 정책을 수정해서 시장의 유한 방향으로 이 정말 의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시장에 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바뀐다라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지금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그거대로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 10시 45분쯤에 이제 미국의 주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라든지 신규 주택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증권가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유지를 하면서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목하던 뉘앙스와 유사하고요. 지금 굳이 신규로 진입해서 목표가까지 이끌고 가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럼 확실한 계약이 필요한데 그 체코 원전과 같은 계약도 결국에는 4월 말까지 왔는데 아직도 큰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는 3월 말에 계약한다라고 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여전히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는 섣불리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